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파문으로 관련 직원은 물론 회사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기엔 실수가 빚어낸 촌극으로 인식됐지만 점차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유가증권 사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한 명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금된 줄 알면서도 주식을 급히 팔아치웠고 매도 물량이 갑자기 급증하자 삼성증권 주식은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증권회사 내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의 근간이 되는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킨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전력이 드러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김 원장으로선 이번 사건을 단죄해 흔들리는 입지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 상황에 따라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저희 고객,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까지 심리를 기해서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연금, 상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들은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증권 계좌가 그동안 918개나 삼성증권에서 개설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사가 자구안 제출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10일 노사 확약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STX 조선의 운명은 자구안의 실효성을 따져본 뒤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자구 계획안과 노사 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노사는 최종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에 6개월 무급휴직을 몇 년 동안 계속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회사도 다시 반듯한 회사로 다시 살아나서 성원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고통받는 직원들 이 보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구안과 노사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은 다시 정부와 채권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제출 시한을 넘긴 만큼 산은은 원칙대로 법정 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산은이 자구안을 검토하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STX 조선해양의 생존 여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TX 조선 노사가 늦게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 회생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정치 논리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습니다. 자구안의 실효성이 생존의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용 절감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채권단이 수용할 정도로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사 확약서에 무급휴직 외에 인적 구조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정 관리를 통한 청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근 배추와 무같이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값이 크게 뛰어 주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감자값도 금값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랐는데요. 왜 그런지 정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리와 간식 재료로 두루 쓰이는 감자가 금값이 됐습니다. 감자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10만 1,000원. 3만 3천 원이던 1년 전에 3배가 넘습니다. 소매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보통 감자 한 알이 200g이 넘는데요. 이 경우 현재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합니다.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했는데 4개에 8,000원 돈이야. 조금 큰 걸 집었더니. 금값이지 뭐.
이제 감자 못 먹죠. 감자 가격 급등의 원인은 한파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입니다. 감자 전체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특히 3월 유통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랭지 감자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9%나 줄어든 것이 가격 급상승의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채소인 배추와 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배추는 소매 기준 한 포기에 4,300원, 무는 한 개에 2,500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1,000원 이상 비쌉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무와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경우 비축 물량이 없고 수입 역시 원활하지 않아 다음 달 햇감자 출하 전까지는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 자료를 10개 분위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기속분 국세통계연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 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별로 나누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개인 소득 수준과 소득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3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1,000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는 모두 3,455개로 지난 2012년 말에 비해 949개 증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한화가 해외 계열사를 235개 늘리면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삼성도 같은 기간 해외 계열사를 160개 늘렸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죠.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학습장을 오는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서울시민대학.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민대학은 시내 28개 대학의 연계 캠퍼스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을 잇는 역할을 할 본부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시민대학 캠퍼스를 1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전체가 이제 학교가 됐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대학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내에 3,000명의 학위자를 배출한다는 목표인데 명예학위를 받은 시민은 시민대학의 강사 등과 같은 사회공헌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강의를 들어본 시민들은 확대 소식에 긍정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집에 있으면 뭐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옛날에 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렸는데 돌아가는 세상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쌓게 돼서 보탬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강좌를 들은 시민은 모두 46,0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본부 캠퍼스를 비롯한 34개 캠퍼스에서 400개 넘는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의 큰 방향이 11일 나옵니다. 정시와 수시 모집 통합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은 전형 단순화가 기본 목표입니다. 주요 방안들을 조합해 4가지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정시와 수시 모집 통합 여부입니다. 현재 수시 전형은 9월 중 원서를 받고 12월까지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칩니다. 정시 전형 기간은 12월 말부터 한 달간입니다. 교육계에서는 3학년 2학기 말에 이 둘을 함께 진행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전형이 단순해지는 것은 물론 수시 준비로 파행을 겪는 학교 수업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적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다 여론에 부딪혀 결정을 1년 유예했습니다. 수험생 학습 부담을 덜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려면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전면 적용 때는 수능이 자격고사로 전락해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편 방향을 놓고 수험생과 학부모 외 교육단체와 정치권까지 주장이 엇갈려 어느 쪽이든 찬반 진통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시한 공개 수위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개편안 시나리오 얼개만 밝힌 뒤 상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받아 8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아산캠퍼스가 7년간 축적한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 환경 보고서에는 측정 위치도와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의 사용량, 화학물질 노출치, 근로자 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피해자 모임 등이 다른 공장 정보를 요구하자 해당 보고서들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30년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며 보고서 공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정별 면적이나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만 봐도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유가족 열람 등 정보 공개 범위라도 좁혀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소송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의 공개 중지 심판을 받아들여 정보 공개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가 기업 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결정 사항을 삼성전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세계 곳곳엔 주 52시간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 도시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OECD가 발표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도시 10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미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가 많나 보네요. 그럼 보통 주당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10위에 오른 도시를 소개하면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3.02시간인 벨기에의 브뤼셀인데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짧은 것에 놀라실 수도 있지만 대신 브뤼셀 시민들의 연간 휴일 역시 평균 18일 정도로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휴일도 짧다는 거네요. 그럼 노동시간이 짧은 다른 나라들 역시 휴일이 짧은 게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휴일과 노동시간의 균형을 모두 잡은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9위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3시간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인데요. 빌뉴스의 경우 관광지라고 해도 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이 없고 토요일에도 2시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8위에 오른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평균 근로시간은 1,703시간, 한 주의 평균 노동시간은 32.75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 역시 32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노동자 한 명이 1시간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81달러로
$60 수준인 미국,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노동시간이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오히려 휴가와 노동시간이 잘 보장된다면 짧은 업무 시간에 집중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삶의 균형이 생기면 행복지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자 근무 시간이 짧은 도시로 7위에 오른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코펜하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697시간으로 주당 32.64시간을 일하며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한데요. 덴마크는 국민 평균이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국가이기도 하죠. 대신 실질 수당이 높고 65세부터는 약 370만 원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의 삶의 질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라밸뿐만 아니라 국민복지 역시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네요. 지금까지 순위에 오른 다른 나라들 역시 복지제도도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노동시간만큼이나 국민들의 다른 삶의 질에도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가장 바쁜 도시 중 하나이지만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곳도 있습니다. 6위에 오른 이탈리아의 밀라노는 1년 근무 시간이 1691시간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2.5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의 금융허브로서 명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같은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는 출퇴근 시간과 휴일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패션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짧다니 출퇴근 시간과 휴일만 제대로 보장되어도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5위에 오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휴가 역시 길다고 하는데요. 연평균 근로시간은 1678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2.2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지만 휴가 역시 연간 27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이러한 배경에는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4위에 오른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4위는 정치적 안정과 적은 근로시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휘바 핀란드의 헬싱키입니다. 주당 31.91시간을 일하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평균 29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6시간 30분 미만으로 일하지만 노동자들이 훈련과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기도 하는 곳인데요. 3위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뽑혔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연간 1646시간의 일을 하며 31일의 휴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스크바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속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1위와 2위에서는 아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위는 프랑스의 리옹인데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옹은 한때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번에 1위 도시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고 합니다. 연평균 1631시간을 일하며 주당 평균 31.36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29일에 유급 휴가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짧게 일하는군요. 게다가 유급 휴가까지 긴 편이고요. 그런데 1위에게 명성을 내주었다니 1위는 어딘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1위는 주당 30.84시간을 일하는 도시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리옹과 함께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도시 1, 2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이 근로자들에게 주당 35시간을 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회사 역시 이 규정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당 평균 30시간, 즉 하루 평균 6시간씩 근무하는 곳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업무 시간 외에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통과되어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기 좋아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러시아를 제외하고 아시아에 속하는 도시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는데요. 하지만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한 10곳의 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 정착되어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이 잘 정착된 곳으로 소개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